네, 111회차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해설 강의 세무회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 문제 3번 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거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3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수출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매매춘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일단 우리 예를 보는 순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근데 수출 실적 명세서는 실제로 작성이 쉽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자, 이게 이제 좀 생소하더라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알기로는 이 서류는요,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 내용이 아주 오래 전에, 거의 10년, 15년 전에 한 번쯤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험장에서 좀 당황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얘라도 이제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계적인 좀 센스만 좀 있다면은 크게 얘도 작성하는데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실적 명세서부터 볼 건데요. 자, 얘는 여러분들 알죠? 항상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선적일은 무조건 적어주되 어떤 거? 1달러당 환율을 적용할 때는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임스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은 언제입니까? 자, 비교하니까 환가일이 빠르죠. 그럼 환가일이 빠르니까 1달러에 1080원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랜덤 기업은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언제입니까? 선적일이 빠르니까 당연히 선적일의 환율을 또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큐수 상사 마찬가지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인데 얘는 선적일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선적일 환율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환가일이 빠른 날은 제임스사밖에 없기 때문에 제임스사의 이제 환율만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 클릭하시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해서 자, 날짜는 1기 예정이니까 그쵸? 언제부터? 1월부터 3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수출 신고번호 한번 적어볼게요. 13065-22-065-849X 지금 되겠죠? 그리고 선적 일자는 언제입니까? 선적 일자는 그냥 문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2023-0131. 자, 통화 코드는 미국의 달러죠. 그래서 영어로 그냥 USD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F2를 눌러가지고 그쵸? 미국이라고 쓴 다음에 조회를 해서 불러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다. 자, 이 환율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 그래서 제임스는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1080원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외화의 금액은 문제 나와 있죠. 수출액이 몇 달러? 네, 10만 달러 돼 있죠.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00이 수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거래처는 당연히 F2 누르고 네, 제임스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나머지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3075 네, 20 080 90 080 90 7X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선적일은 2023 0220
통화 코드는 엔터 USD고요. 자, 환율은 얼마입니까? 네, 환율은 선저일과 환가율 중 빠른 날, 네, 1,050원이었죠? 1,050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외화의 금액은 8만 달러. 그리고 거래처는 F2 누르고 누구입니까? 랜덤 기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네. 자, 세 번째 Q수 상사 1388925148890X. 네.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30318. 자, 얘는 통화 코드가 JPY, 그러니까 일본 돈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돈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일단 환율 볼게요. 이게 보니까 환율이 100엔당 이제 800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이 800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전산 프로그램은 1엔당을 기준으로 적어야 됩니다. 1엔당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엔당 800이니까 800을 100으로 나누어 가지고 8n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8n을.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수업 시간 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수출액은 그대로 500만 엔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자, 거래처는 F2 누른 다음에 Q수 상사. Q수 상사. 갑자기 있으면 자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첫 번째로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인 얘가 끝난 거죠. 1번이. 자, 이제 두 번째 미션보다 영세율 매출 명세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서 겁먹지 마시고 일단 가보세요. 그쵸? 뭐, 얘가 뭐 생겨봤자 얼마나 어렵게 생겼겠습니까? 그쵸? 자, 가셔가지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일기 예정이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네, 금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자,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F4번 있죠? 자,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자, 불러오기 눌렀을 때 여기 안 뜨죠? 그러니까 안 뜨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분계, 매매시험표에다가요, 분계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근데 얘는 뭐다? 매매시험표에 분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 전부가 직수출 내역이잖아요. 직수출 내역. 맞죠? 그럼 직수출 내역이니까 어디에다가 네, 여기 직접 수출돼 있죠. 여기다가 그냥 금액을 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빠져나왔던 이 수출 실적 명세서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을 체크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놓으시고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입력했고 저장한 게 있기 때문에 자, 불러와야 되겠죠. 네, 그대로 불러오세요. 자, 불러오면은 여기 위에 원화 수출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입니까? 2억 3,200만 나와 있죠. 그렇죠. 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금 띄웠었던 영세율 매출 명세서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어디에? 얘들은 전부 다 직수출액인 거죠. 그 직수출액들을 전부 다 어디에? 요 위에 있는 직접 수출 이 금액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얼마였죠? 금액이 네, 2억 3,20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232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직수출이니까 전부 다 이 금액들을 다 여기에 합친 금액을 적어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다 했으니까 네, 끄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시간부로 네, 괄호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꼭 공부하셔서 다음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연도의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의 기록 자료인데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존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입력은 생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 자, 신고서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들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다가?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자, 날짜는 언제이죠? 날짜는, 2기, 확정입니까? 2기 확정이죠. 그러면은 10월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과 매입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을 건데, 자,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세원계산서 발급한 거죠. 과세분, 공급과 세액을 5억에 5천. 그대로 어디에? 매출의 과세 세원계산서 5억에 5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있죠. 8천에 800. 자, 어디로 갈까요? 신용카드는 3번이죠. 8천에 800. 자, 세 번째, 직수출액 1억 5천이죠. 자, 얘는 영세죠. 자, 영세인데 직수출은 영세율 세원계산서 발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쌤이 넣어달라고 했다. 얼마? 1억 5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세율 세원계산서 발급분인데요. 5천만 원이죠. 자, 종이 세원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영세율 세원계산서는 여기니까 5번에다가 5천만 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는 지금 어때요? 뭐라? 종이 세원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여러분, 법인기업들은 세원계산서 발행할 때 종이 세원계산서 발행하면 돼야 안 돼요? 종이 세원계산서 발행하면 안 돼요. 그쵸? 우리는 법인기업을 위주로 그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법인기업이 세원계산서를 발행할 때 종이 세원계산서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산세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반드시 구해가지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혹시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 가산세 그냥 바로 구할게요. 자, 어디에 26번 가산세 가셔가지고, 자, 종이 세원계산서 이제 가산세를 여기다 적을 건데, 그 종이 세원계산서 가산세는 쌤이 뭐라고 했죠? 지연 발급처럼 보세요라고 얘기했죠. 무슨 발급? 지연 발급처럼 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연 발급에 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가셔도 괜찮습니다. 미 발급 등 여기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던 여기 가던 상관없어요. 여기 입력해도 답이고 여기 입력해도 답입니다. 근데 쌤은 그냥 여기다가 입력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답안지에는요, 뭐 여기에도 입력을 했다가 뭐 여기도 입력을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근데 우리 답안 발표한 거 보니까요, 또 이번에는 우리 출제위원께서 미발급 등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 놓았네. 그쵸?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미발급에다가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답안 보시면은 지연 발급 등에다가 적는 것도 인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다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연 발급에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5천만 적으시면은요, 1% 자기가 알아서 그냥 50만 원 구해주잖아. 그쵸? 그래서 쌤은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적읍시다. 그래, 쌤도 나름대로 줏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2022년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은 게 있는데, 그 대손세액공제 받은 외상매출금 3,300을 전부 다 회수했답니다. 그럼 쌤이 얘기했죠. 그 당시에 돈 떼어가지고 세액공제 받았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한다고 했죠. 그러면 3,300이면은 이 안에 부가세가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 기에는 300을 마이너스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다? 떼인 돈 돌려받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떼인 돈 돌려받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플러스를 해야지. 다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대손세액 가감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옛날에 마이너스 300을 친 거를 이제 회수했으니까 플러스 300으로 바꾸어가지고 300을 더 토해내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얘는 세액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과표는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론 시간도 배웠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장대하 누구였습니까? 판매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대손세액은 뭡니까? 적대. 과세 표준은 뭐다?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과세 표준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세 표준은 건드리지 마라. 세액만 조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지 않는 겁니다. 자, 세액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회수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은 끝났고요. 이제 매입으로 가겠습니다. 1번. 세원기한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있는데 5억 5천에 5,500이 있죠. 근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수치분 매입액 중에서 5억 2천은 과세사업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액이고요. 나머지 3천은 뭐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액이랍니다. 그러면 접대비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불공에 한 번 더 적으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아무튼 5억 5천에 5,500이니까 일단 어디에다가 세원기한서 수치분 일반 매입에다가 5억 5천에 5,500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불공을 빼는 분들이 있는데 불공 빼면 안 돼요. 일단 불공이든 뭐든 세원기한서 받은 건 다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공을 어디에다가 16분에다가 다시 한번 와가지고 여기에 오른쪽 메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다가 중복으로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게 얼마라고요? 네, 3천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3천에 300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은 2번 적는다. 알고 있죠? 자, 2번. 이기예정 신고 누락된 종이세원기한서 수치분이 있는데 공가액이 2천이고 세액이 200이죠. 아, 이거는 지금은 확정인데 예정 신고 때 내가 이제 공제 받아야 되는데 실수로 누락을 한 거죠. 그거 이제 지금 공제해 달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제해 주세요 하면서 매입세액의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매입세액의 예정 신고 누락분은 여기에 클릭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오른쪽에서 매입세원기한서 38번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자, 방금 확인했던 금액 얼마입니까? 2천에 200을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누락한 것도 지금 신고하면은요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맞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정 신고 때 우리가 누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뭐다?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니까 뭡니까? 당연히 예정 누락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또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결론 얘는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누락한 뭐다? 미납세액이죠. 미납세액이란 말은 이제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지. 그쵸? 근데 매출세액을 누락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0이고 매입세액은 뭐다? 200이니까 빼면은 어차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누락한 미납세액은 없잖아요. 누락한 환급세액은 있어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납세액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는 거지 미납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즉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환급을 더 받는 것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늦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심적인 어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이 플러스가 나왔을 때만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타입니다. 예정신고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합니다. 자, 예정신고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거 반영했죠? 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이거는 이제 뭐다? 전자신고 했으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네, 여기에 있는 여 칸에다가 아무 때나 클릭을 하고 여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더 이상 이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현시간부로 2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고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2에 누르시면 확인. 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네, 풀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보시면서 설명 들으신 거 이해하시면서 네, 복습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소득세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다음 자료는 인사부 박한별 사원 입사일자가 나와 있고요. 자,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시가 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박한별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별 씨는 사원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내국인이며 거주자이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 표시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입력은 다 하라는 얘기예요. 입력은 다 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 한다.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인적공제 문제니까 원천징수로 가셔가지고요. 사원 등록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좀 느리네요. 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4번이 나와 있죠. 자, 4번에다가 박한별 씨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중간에 4번이 500이라 나와 있죠. 그럼 500 적고 이름은 박한별. 자, 주민번호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박스에 보니까 본인 박한별 씨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죠. 네, 810505 2027 818 2017 818. 자, 입사 연월일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2023년 0601이고요. 당연히 내국인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생산직 등 여부는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인사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생산직이 아니죠. 그럼 생산직 등 여부는 네,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명세로 갑니다. 부양가족 명세로 가셔가지고 가족들 입력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박한별 씨 본인.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본인도 혹시나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다. 자, 한별 씨는 여성이죠. 그쵸? 자, 주인번호가 여성이잖아요. 자, 여기 별표. 자, 여성일 경우에는 뭐가 있다? 부녀자 공제가 있는 거죠. 자, 부녀자 공제가 있으려면은 첫 번째 뭐 배우자가 있으면 돼요. 자, 배우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그 여성이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은 그때는 또 부녀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에다가 여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은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 치시고 절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네, 부녀자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자,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배우자 김준호 씨가 있죠. 네, 배우자 연말 관계는 F2 눌러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봐도 괜찮죠. 자, 몇 번? 네, 3번이죠. 자, 이름은 누굽니까? 네, 김준호. 주민번호 적을게요. 자, 주민번호가 800-525-1056-931. 자, 기본공제 어디로 놓으면 될까요? 네, 배우자로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자, 배우자가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근데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쌤, 주거 형편상 별 가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주거 형편상 별거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에 체크하시면 되고, 자, 우리 배우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본인의 아버님 박인수 씨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인수님은 자 배우 어디입니까?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1번 박번수. 자, 주민번호는 어떻게 된다? 510725 1013119. 자,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버님은 60세를 넘으셨으니까요. 일단 연령은 통과했죠. 그러면 소득을 봐야 되는데, 자,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해당되죠. 그럼 60을 넘기시고, 그리고 70도 넘으셨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일단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 70 넘으셨으니까 경로자 우대도 되는 거고 장애인 공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쌤 23년도 1월 30일 날에 사망했습니다. 자, 사망한 그 연도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음 연도부터 안 되는 거지. 사망한 그 연도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놓으시면 되고, 자, 경로 우대니까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거 놔두시면 되고요. 장애인 공제까지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장애인 공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법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들 김은수 가겠습니다. 김은수 몇 번이죠? 김은수는 직계비속이니까 4번이죠. 자, 주인번호 적겠습니다. 0505 10 3212 685. 자, 20세 이하죠. 20세 이하니까 당연히 연령 제한 통과했고요. 이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 200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억이 있더라도 분리과세가 되면은 이거는 뭐다? 과세하는 순간 세금의 관계가 무조건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더 이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국외에서 유학 중이죠. 그쵸? 유학은 공부하러 간 건데, 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다 공제가 됩니다. 자, 공부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아들도 나한테서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알죠? 자녀세액 공제. 2023년도 기준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니까 은수는 8세 넘었죠. 20 이하죠. 당연히 네, 자녀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에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딸 김아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이가 23년도에 태어났네요. 그쵸? 네, 당연히 소득이 없겠죠. 이제 태어난 애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아름이도 4번 김아름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주인번호는 231225 411 5731. 자, 0세죠? 네. 자, 20세 이하 당연하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기본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번 연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 입양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근데 얘가 몇 째입니까? 둘째죠. 그쵸? 첫째는 은수고 둘째는 아름이니까 둘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시간부로 소득세 1번 인적공제에 대한 문제는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점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끝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고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세 2번 문제 연말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7월 1일 날 입사한 김기웅씨 4분 나와 있고요.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전 근무지의 내용을 반영한다. 자, 전 근무지 입력이 나와 있다. 그쵸?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득명세와 부양가족 탭, 그리고 신용카드,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9점짜리고요. 자, 첫 번째, 전 근무지가 해탈 상사인데 여기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답니다. 자, 이 자료를 입력한다. 즉, 종전 근무지 자료 입력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23년도 7월 달에 직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근무지 자료가 있으니까 전 근무지 자료부터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순서는요. 일단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도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따르는 그런 공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일단 먼저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오기 전에 그 전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소득까지 우리 회사에서 다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근무지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스탠바이는 원천징수에서 연말정산 추가적으로 입력에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4번에 F2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번 이제 김기웅 씨를 엔터 쳐서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가급적 이제 이 탭은 좀 크게 띄워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일단 소득명세로 가셔가지고 종전 근무지 입력부터 할게요. 자, 클릭. 자, 여러분 문제를 좀 봐주세요. 자, 이름이 해탈상사죠. 괄호 열고 주식회사 해탈상사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등록번호가 자, 밑에 나와 있죠. 120-85-222-27 잘못 적었다. 120-85-222-27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무기간 적으셔야 되는데 2023-0101부터 2023-0630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급여, 상여, 그리고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이런 수당들, 그리고 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급여부터 볼 건데요. 급여는 어디에? 여기에, 예, 이 자리에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급여가 얼마가 있다?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2,400만 원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상여가 나와 있죠. 자, 상여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상여는 300.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요, 출산 보육수당 나와 있죠. 출산 보육수당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자리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얼마? 네, 60만 원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자료 보니까 수당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세금과 사대보험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세금을 넣을 때는요, 쌤이 어떤 세금을 입력하라고 했습니까?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차감 징수세액 이거 아닙니다. 결정세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쌤이 이거 기본 강의 시간 때 결정세액 입력하라고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면은요, 이거 입력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차감 징수세액 있죠. 자, 이거 입력하고 오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안 됩니다. 무조건 결정세액.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입력한다? 기납부세액에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전 근무지에서 이제 납부한 거다. 그 얘기예요. 소득세에다가 네, 클릭을 하고 얼마? 125000 그리고 기방소득세는 1255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대보험은 어디에다가? 네, 직장보험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사대보험 보이시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건강보험료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건강보험이 네, 얼마입니까? 1388000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나와 있네요. 189000. 그리고 고용보험료 나와 있네요. 얼마? 235600.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1610000. 자, 이렇게 잘 찾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전 근무지 입력하는 거 한 두세 번 입력을 해보시면은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무엇을 하면 된다? 네, 이제, 연말정산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김기웅 씨의 연말 자료는요, 모두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면 전부 다 국세청 영수증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자금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이제 보험료부터 입력할 건데, 우리 이거 입력하기 전에, 항상 연말정산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있었죠. 어떤 거?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같은 이런 공제 항목들은 반드시 나의 부양가족이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해야만, 그렇죠? 통과해야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은 어디를 준용한다? 그렇죠. 인적 공제 우리 할 때, 그렇죠? 인적 공제 할 때 연령 제한은 이제 20세 이하,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이었죠? 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따라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자, 소득금액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네, 500만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죠. 근데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은 소득금액이 나오죠. 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50만원 이하이죠.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소득금액으로 따지면은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 또는 뭐다, 총급여로 따지면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무조건 이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 항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얘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료비는요.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에서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비하고 기부금하고 네, 신용카드, 자, 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둔다는 거. 일단 이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암기하라고 쌤이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먼저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저축성 보험료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X. 그래서 보험료 공제는 네, 없습니다. 자, 우리 잠시 좀 볼까요? 자, 보험료의 경우에는요, 쌤이 늘 얘기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도는 어차피 전산이 잘라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론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은 보험료는 한도가 연간 얼마이다? 네, 10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은 별도로 100만 원 한도를 둔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 문제는 네,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교육비. 자, 본인의 야간대학원 등록금 공제가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입력할 건데 어디에? 네, 교육비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교육비가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는 거진다 어디에 있죠? 네, 부양가족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 가서 입력을 할 건데, 참고로 이제 김기웅 씨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이 없어요. 그쵸? 네, 부양가족이 뭐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단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김기웅 씨는 혼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가셔가지고 김기웅 씨의 어디에? 교육비로 가야 되겠죠. 자, 교육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다가 클릭을 할 거냐? 이 자료가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국세청 자료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모든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냐 기타냐 어디? 국세청 라인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입력할 건데 금액이 얼마예요? 보니까 네, 300이죠? 그러면 3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죠. 본인의 경우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취약전 아동이다 1번, 초중고는 2번, 대학생은 네, 3번입니다. 자, 하지만 본인이기 때문에 4번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의료비인데, 자, 우리 의료비 보기 전에 교육비 잠시 한번 볼게요. 자, 교육비는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 직계 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죠.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부모님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어학연수 대학원 스쿨버스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쌤, 방금 대학원 공제된다면서요.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별표죠. 자, 한도 있는 것들이 있었죠? 두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첫째는 뭐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 얘는 30만원 한도, 알고 있죠? 그리고 학원 공제 안 되지만, 미취학 아동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 좀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 입학 전형료, 이것도 공제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아직 시험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라고 넣어는 놓았습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있는데, 자,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참고로 의료비는 신용카드하고 중복 공제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본인 질병치료비 250만원 공제됩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금, 이거 중요하죠. 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의료비도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일단 본장 65 난. 자, 이렇게 본장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시술비는 일단 전액 공제가 된다는 거. 한도가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론 시험 문제 대비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결핵치료비, 미수가 및 선성성 이상화를 위한 의료비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전액 공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한도가 있죠. 자, 해외 의료비라든지 성형이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보약 같은 것들 공제 안 되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내용, 실손 보험금을 수령한 거는 예, 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그 금액만큼은 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성형수술은 무조건 안 되느냐? 아니죠. 치료를 위한 성형은 공제가 가능해요. 화상을 입었다. 이런 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는 건 누가 있었죠? 예, 안경 렌즈 쓰다는 거. 자, 이런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하라고 쌤이 네,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명할게요.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60만원인데 이게 한도가 있다고 했죠? 얼마? 50만원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의료비는 어디에?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의료비 클릭. 자, 성명은 F2 누르고, 자, 김경씨 더블 클릭. 그리고 증빙은 국세청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병원 이름이라든지 안경집 이름 안 나와 있죠. 그럼 무시하시고, 자, 그대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얼마? 네, 50만원이죠. 60이 아닙니다. 5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건 넣고 네,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수 안 나와 있으면 건수 안 넣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또 김기웅 씨를 네, F2 누르고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자, 국세청장 1번 누르시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뭐였습니까? 네, 두 번째 거는 이제 질병치료비였죠. 250만원. 자, 250만원인데 실손보험금 안 되죠. 그럼 쌤, 50만원 빼가지고 200 넣습니까? 아니요. 250만원 그대로 넣으세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보험금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실손보험 수령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50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산이 알아서 자동으로 빼준다고요. 자, 의료비 끝났고요.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까지 다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또 입력하시면 돼요. 대신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비,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좀 볼게요. 신용카드는 자, 일단 뭐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하고 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안 되죠.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안 되고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등 이제 고정비로 지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자, 현금 서비스 당연히 안 되죠. 얘는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상품권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나중에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가 된다는 거지 카드로 공제는 안 됩니다. 자동차 구입비 공제 안 되죠. 하지만 중고차는 됩니다. 몇 퍼센트? 10% 공제 가능하고요. 자, 도서 공연비가 중요하죠. 별표. 자, 얘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까지 포함되었죠. 여러분들 CGV에서 영화 보는 거 공제됩니다. 되는데 원래 얘들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런 곳에다가 만약에 카드를 쓰게 되면은요 조금 더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많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렇죠 30% 아래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건데 7천만 원 이하의 총급여가 있는 사람들만 좀 더 많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카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중복공제 되는 게 있다고 했죠. 누구? 의료비하고 교복구입비하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됩니다. 자, 중복공제가 되는 거 카드와 중복공제가 되는 거 세 가지 꼭 외우세요. 의료비,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 자,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자, 신용카드가 나와 있죠? 대중교통에 120만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신용카드를 적을 때 어떻게 한다? 대중교통 120만원, 예, 여기다가, 예, 일단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고, 얘를 뺀 나머지의 금액을 신용카드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일단 카드가 네 2120만 원인데 120만 원 뺐으니까 나머지 2천만 원만큼을 신용카드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국세청 자료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불카드. 자, 130만 원인데 전통시장 30만 원이죠. 전통시장에 쓰면은 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전통시장에다가 네,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30을 뺀 나머지 그러면 얼마? 100만 원만큼을 어디에다가 네, 직불 선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있는데요. 자, 얘는 120만 원 돼 있죠. 자, 도서 공연비를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도서 공연비를 갖다가 좀 더 공제받으려면은요, 이 사람의 소득이 연간 총급여가 얼마 이하? 얼마 이하? 네, 방금 보았죠.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소득명세 있죠. 소득명세 가셔가지고 자, 아니다. 여기 연말정산 입력 가셔가지고 총급여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900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은 7천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네, 도서공연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까요? 네. 자, 현금 영수증 사용했죠. 그러면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끌고 쓰면 신용에, 직불카드이면 직불에,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이에요. 그럼 도서 등 현금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0만 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예,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해 주세요. 자, 나머지 얼마? 20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만큼은 어디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현금 영수증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죠.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뭐죠? 그렇죠. 전세대출이죠. 전세대출은 원금과 이자 둘 다 공제된다고 했죠. 맞죠? 자, 공제요건 충족하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 대출이 아니고 주택 저당 차입금, 다른 말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은 안 됩니다. 이자만 됩니다. 그렇죠? 두 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택자금은 어디에 간다? 얘는 그냥 연말정산에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말정산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맞습니까? 예, 왼쪽에 보시면은, 주택자의금 원리금 상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와 있죠? 여기에 대출기간에 클릭하셔가지고, 네, F2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디에다 적습니까? 네,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33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원금 합쳐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다 있네요. 확인. 자, 더 이상 이제 입력할 게 있다 없다? 더 이상 이제 입력할 게 없죠? 네,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럼 다 했으니까 와 신난다 하고 여기서 그냥 나오면은요, 감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입력하고 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기에 부양가족 탭블록이 있죠. 이거를 눌러가지고 확인,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부양가족에 입력한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그대로, 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정확히 반영되면서 빨간 색깔 글씨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누르기 전에는요, 여기 글씨가 빨간색인 거 알고 있죠? 그걸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다? 부양가족에 입력했던 이 자료를 그대로 놔두시면은요, 여기 반영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블록을 누르셔가지고 계속 이게 확인을 한번 마지막에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정 불안하면은요, 하나 입력하고 또 불러오고 하나 입력하고 불러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한 번에 마지막에 한번, 예, 클릭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자, ESC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현 시간부로 111회 전산세무 2급, 네, 세무회계 실무시험 강의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